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 남자가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출판사도, 학계도, 언론도. 그저 결자학자의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전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이 작은 유리판을 손에 들고 다니게 되고 황금으로 세운 탑들이 흔들리던 날 사람들은 비로소 그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변화. 2028년, 2030년, 2033년, 그리고 2035년. 구체적인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시험장이 된다고. 한국이 새로운 길을 먼저 만든다고. 한반도의 남과 북이 작은 문을 다시 연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30년 전 기록된 한국 미래 예언 마르틴 슈라이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78년 12월 23일 새벽 4시 동방의 오래된 땅 북쪽 사막지대의 폐허가 된 수도원 지하. 한 남자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석실 벽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져 있었고 그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벽면의 틈새를 발견한 지 꼬박 3시간째였습니다. 돌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빼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감싸인 무언가. 천을 걷어내는 순간 수천 년의 시간이 압축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800년이 넘은 고대 문서였습니다. 손전등이 깜빡였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남자의 이름은 마르틴 슈라이버. 1943년 중앙에 나뉘었던 나라 동쪽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고대 문헌학자였습니다. 1968년 장벽을 넘어 서쪽으로 건너간 그는 이후 알프스 인근 대학에서 고대 문헌학을 전공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그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1945년 발굴된 고대 코덱스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코덱스는 13개의 파피루스 묶음에 담긴 52개의 텍스트로 기존 제도권 신앙이 오랫동안 숨겨온 또 다른 사상적 전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내면의 직접적인 알물 통해서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 관점으로 현대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지혜를 현재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탐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1978년 동방의 오래된 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1978년 그는 동방의 오래된 땅에서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또 하나의 고대 문서를 발굴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발굴이었고 그는 문서를 몰래 알프스 인근으로 가져왔습니다. 학계는 의심했고 진위 논란도 일었습니다. 슈라이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알프스의 작은 마을 엥겔베르크에 홀로 온둔하며 그 문서를 해독했습니다. 15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그 문서 하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993년, 그는 마침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충만의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의 책과 함께. 충만, 즉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완전한 영역. 그의 책은 고대 코덱스에 담긴 이른바 시간 영상을 해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예언서와는 달랐습니다. 이 코덱스는 날짜나 사건을 직접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상징과 이미지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슈라이버는 15년 동안 그 상징들을 하나씩 해독하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얼마나 의심스러웠을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3년 출간 당시 학계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 안에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표현은 인터넷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작은 유리판을 손에 들고 다닌다는 구절은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황금으로 세운 탑들이 흔들린다는 대목은 2008년 세계 금융재편 이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 시점에서 사람들은 그가 한국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그의 기록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그의 책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2026년 이후
한국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덱스의 번역 내용입니다. 세계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거대해서. 2027년 가을, 첫 번째 그녀름이 들린다. 작다. 대부분은 무시한다. 2028년 봄, 소리가 커진다.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든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으로 해석했습니다. 2008년의 충격과는 다른 보다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봤습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변형이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먼저 내부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이 사상의 뿌리는 오래된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체는 새로운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낡은 구조가 흔들려야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 과정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방향이 옳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코덱스는 이어집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싹튼다. 중앙의 권위 없이도 사람들끼리 가치를 교환하는 방법.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 경계를 넘어간다. 1993년에는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금융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놀랍도록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변화도 예고됩니다. 2028년 가을, 물이 새로운 황금이 된다. 메마른 땅의 사람들이 우물을 놓고 다툰다. 하지만 물은 나눌 수 없다. 독점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깨닫는다.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슈라이버는 이것을 건조한 지대를 흐르는 오래된 강유역의 긴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었죠. 인간은 절박해야 협력한다. 코덱스의 표현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닮아간다. 말하고, 그리고 쓰고, 작곡한다. 사람들이 감탄한다.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대인가, 아니면 정교한 모방의 시대인가? 슈라이버는 이것을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 도래로 해석했습니다. 1993년에 기계가 시를 쓰는 시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계산 도구에 불과했고 기계가 창작을 한다는 것은 공상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가 온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어둡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거울이다. 기계가 인간을 흉내내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된다. 진정한 창조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계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의 가치가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 공감, 직관, 연결, 깨달음. 이것들은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기계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의 글을 더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 기계가 모든 답을 줄 수 있게 된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질문의 소중함을 되찾는다는 것. 슈라이버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인간성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재발견으로 봤습니다. 이 시기 코덱스는 흥미로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성자들이 나타난다. 기존 제도권 안내자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안내자들이다. 그들은 오래된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번역한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전 지구적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아시아의 큰 나라에서는 전통 수련과 기술을 결합하는 자가 나타나고 남쪽 대륙의 나라에서는 오랜 자연의 지혜를 도시로 가져오는 자가 등장하며 북쪽의 작은 나라들에서는 자연과 디지털의 균형을 말하는 자가 목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것을 분산된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동시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코덱스의 기록입니다. 해 뜨는 땅의 반도, 오래 나뉘어 있던 곳. 그곳 사람들이 독특한 실험을 시작한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오래된 수련을 결합한다. 경쟁과 조화를 함께 추구한다.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존중한다. 슈라이버는 2030년대 초반 한국이 제3의 길을 실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서쪽의 개인주의도 동쪽의 집단주의도 아닌 새로운 균형. 오래된 지혜체계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대립의 초월입니다. 빛과 어둠,
내면과 외부가 대립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 슈라이버는 한국이 바로 이 통합을 사회적 차원에서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그 실험을 살아왔다. 빠른 것과 느린 것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연결된 것과 단절된 것이 그 좁은 땅 위에 함께 존재한다.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이다. 2030년, 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배움터가 만들어진다. 벽 없는 학교, 화면으로 연결되지만 진정한 만남도 중시한다. 지식은 연결망으로, 지혜는 직접 만남으로. 슈라이버는 한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교육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예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에 종속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 균형을 찾는 것. 슈라이버는 한국이 그 답을 가장 먼저 찾아낸 나라라고 봤습니다. 전 세계가 기술과 인간성 사이에서 방황할 때 한국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죠. 한국미래예언에서 이 대목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이 기록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한국 2030세대 사이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통 사찰 체험은 몇 달씩 예약이 밀리고 마음챙김 앱 사용자는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드는 내면 성장 모임도 급증하고 있죠. 코덱스는 문화 권력의 이동을 예견합니다. 500년간 서쪽이 세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동쪽이 말할 차례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문화적 힘의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쪽의 노래와 이야기가 70개의 언어로 번역된다. 2031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보고 함께 울고 웃는다. 그 안에 삶의 방식이 담겨 있다. 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을 아끼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 내면의 직접적인 삶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슈라이버는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의 물결이 바로 이 체험적 전달의 현대적 형태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보여준다. 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된다. 좋은 바이러스처럼. 그는 특히 이 문화의 힘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야기 안에 삶의 철학이 녹아있고 그 철학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달된다는 것이었죠. 보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적 사고방식과 관계의 방식이 스며들어간다는 것. 슈라이버는 이것을 침묵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음악이 세계로 퍼진다. 남쪽 대륙의 삶의 철학이 주목받는다. 서쪽 아시아의 고대 지혜가 재발견된다. 2030년대는 다원적 시대다.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중심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그 흐름의 앞에 서 있는 나라로 기록됩니다. 이 한국 미래 예언은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문자 그대로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슈라이버는 30년 전에 이것을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코덱스는 이 시기에 세계 곳곳의 화해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지중해의 섬이 움직인다. 오래 나뉘어 있던 섬의 남북이 대화를 시작한다.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물꼬가 트인다. 슈라이버는 2030년대 중반 오랫동안 대립하던 지역들 사이에 화해의 물결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동쪽 아시아에서 오래 다투던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몰래 만나고 서쪽 아시아에서 오래된 적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 화해의 움직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평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한국 미래예언의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등장합니다. 2035년 반도의 남과 북이 작은 문을 연다.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틈새가 생긴다. 먼저 스포츠로, 그 다음 예술로, 마지막에 교류로. 젊은이들이 서로를 만난다. 70년의 단절이 낯설게 만들었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닮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랜 가르침은 말합니다. 분리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서로 나뉘어 있다고 느끼지만 본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슈라이버는 한반도의 화해가 바로 이 진리의 정치적 실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였다. 외부의 힘이 나누었을 뿐이다. 이제 그들 스스로 다시 연결한다. 한국 미래예언 중 이 대목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35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9년 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6년, 바로 지금입니다. 2037년, 새로운 세대가 목소리를 낸다. 201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다. 그들이 요구한다. 우리 방식으로 살게 해달라. 코덱스는 이 세대를 경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경계를 덜 의식한다. 연결망 공간이 그들의 제2의 고향이다. 하지만 진짜 관계도 갈망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기술에 능숙하지만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슈라이버는 이 세대가 이전 어떤 세대와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연결망 공간이 있었고 처음부터 디지털과 현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세대는 특히 주목받습니다. 동쪽의 반도에서 경계인 세대는 앞선 세대가 쌓아놓은 기술 위에 서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느리고 깊은 것에 가치도 한다. 2038년 세계적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정치적 전환이 일어난다. 새로운 형태의 이끌림이 등장한다. 명령하지 않고 협력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끈다. 슈라이버는 이것을 내면의 권위 회복이라는 개념과 연결합니다. 외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시대. 새로운 시대의 안내자는 명령하지 않는다. 영감을 준다. 2040년의 기록은 희망적입니다.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인류가 해체가 아니라 조화를 선택하기 시작한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슈라이버는 2019년 10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 그는 알프스 인근 요양원에서 마지막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트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 노트에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그리고 한국. 2020년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입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100년이 달라집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슈라이버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의해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희망이, 연결이, 공감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미래예언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반도는 시험장입니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곳. 가장 치열한 경쟁과 가장 끈끈한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곳. 그들이 균형을 찾으면 세계가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젊은 안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누군가. 아마 자신의 역할을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경 그의 목소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러 안내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슈라이버의 한국 미래예언과 겹치는 변화들이 실제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죠. 서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험이 확산되고 있고 주 4일 근무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열린 기후 정상회의는 실질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깨끗한 에너지 투자가 처음으로 화석 연료를 앞질렀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경제 블록의 인공지능 관련 법이 시행되었고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슈라이버의 한국 미래예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2026년 현재 한국의 모습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한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통 수련 체험 시설은 몇 달씩 예약이 밀릴 정도입니다. 마음챙김 앱 사용자는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내면 성장 모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기술과 가장 오래된 수련이 공존하는 나라. 슈라이버가 30년 전에 기록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한국의 모습은 그 기록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2026 한국 미래 예언이라는 키워드로 슈라이버의 기록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절판되었던 책도 재출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예견한 2028년의 전환이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28년, 여러분은 이 한국 미래 예언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슈라이버의 고대 문서가 진짜인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학계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기록한 내용과 2026년 현재의 세계, 그리고 한국의 모습이 놀랍도록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재편, 인공지능의 시대. 하나씩 맞아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한국 미래 예언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통찰이었을까요? 오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외부의 권위나 기록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슈라이버 자신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내 기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코덱스는 하나의 지도일 뿐 길 자체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그가 말한 전환의 시기 입구에 서 있습니다. 2년 후면 그의 2028년 한국 미래 예언이 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까요? 젊은 안내자가 나타날까요? 한반도의 연결이 실현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변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슈라이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가능성에 대한 지도다. 그 지도를 어떻게 쓸지는 지도를 든 사람의 선택이다. 변화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깨어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6 한국 미래 예언, 슈라이버의 기록을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도 예언자도 구루도 아닌 한국에 등장할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마이클 톰슨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미국인 엔지니어는 2024년 겨울 7분간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그의 생명을 되살리는 동안 그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그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경험했고 형태가 없지만 모든 것을 아는 존재와 대화를 나눴다. 제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그 선명함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더 명확해집니다. 톰슨은 오랜 침묵 끝에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존재가 그에게 전할 것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이것은 한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나 그가 묘사하는 임사체험의 패턴들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들이 보고한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이클 톰슨의 사고는 2024년 12월 어느 저녁에 일어났다. 빙판길에서 통제력을 잃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그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구급차 안에서 그의 심장은 7분간 뛰지 않았다. 처음은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평화였어요. 그 다음 터널 같은 것이 보였죠. 그가 묘사하는 장면은 임사체험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현상이다.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정지를 경험한 사람들 중 약 10에서 20%가 유사한 기억을 보고한다. 어둠 속 터널, 끝에서 빛나는 광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
신경과학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 상태에서 나타나는 측두엽 활성화로 설명하려 시도한다. 임종 직전 송과선에서 분비된다는 DMT 물질이 환각을 일으킨다는 가설도 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뇌파가 평탄해진 후에도 의식이 지속됐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저는 제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가슴을 압착하는 걸 봤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체외 이탈 경험, 이것도 임사체험의 전형적 특징이다. 톰슨은 구급차 천장에 긁힌 자국, 응급의소자의 이름표,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는 알 수 없었을 세부 사항들을 나중에 정확히 기억해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빛이 왔다. 빛이라고 부르지만 빛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어요. 사랑이었고 암 자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경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 형태없는 존재와의 조우.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전 세계 임사 체험자들은 이 존재를 비슷하게 묘사한다.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의식. 그 존재는 제 삶을 보여줬습니다. 파노라마처럼요. 하지만 제 시선이 아니라 제가 영향을 준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요. 생애 회고. 이 현상은 신경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다. 뇌의 해마가 손상되기 직전 장기 기억이 압축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톰슨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 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감의 총체적 경험이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느꼈습니다. 제 친절이 만든 연쇄 반응도 봤고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말하기 시작했다. 말이라기보다는 알매 전달이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인류가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대한 메시지. 존재는 제게 지금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류가 거대한 문턱을 넘고 있다고요. 톰슨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의식의 전환이다. 물질 중심의 문명에서 의식 중심의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것이 지금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이다. 존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씨앗이 땅 속에서 껍질을 깨는 시간이라고.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과정이라고요. 이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닐 수 있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의식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글로벌 컨셔스니스 프로젝트는 1998년부터 전 세계 70여 개 지점에서 난수 발생기를 통해 집단 의식의 변화를 측정해왔다. 놀랍게도 대규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 변화가 감지됐다. 개인의 의식이 모여 집단 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 고대 철학의 영역이었던 이 생각이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수천 년간 서쪽으로 흘렀던 문명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대부분 동방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그 후 지중해 지역으로 다시 대서양 연안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이제 다시 태평양 시대가 온다는 분석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톰슨이 전하는 미래의 변화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다. 이건 돈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의 주파수가 변하는 거죠. 특정 지역의 대지가 가진 에너지, 그곳에 축적된 집단 영혼의 기억이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계속 변한다. 나사의 관측에 따르면 자북점은 최근 수십 년간 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가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지자기와 인간 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존재는 특정 반도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곳은 오랜 시간 분단과 고통을 겪었지만 바로 그 이후로 특별한 역할을 할 거라고요. 왜 한국인가? 톰슨이 전달받은 예언의 설명은 영성적 관점에서의 해석이었다. 고통은 영혼을 정죄한다고 했어요. 5천년의 역사 동안 수없이 침략받고 20세기에는 분단을 겪은 땅, 그 집단적 아픔이 이제 집단적 깨어남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요.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통찰과 성숙에 도달하는 현상.
이것이 집단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한국에서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요. 그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문화와 영성의 영역에서 일어날 겁니다. 톰슨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시작됐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를 보세요. 음악, 영화, 컨텐츠. 사람들은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재는 그게 표면적 현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는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공명이라고요. 그 땅의 언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톰슨은 한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존재는 그 문자 체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문자, 원, 선, 점의 조합. 존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하학적 완성도가 높은 문자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언어학자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언어 상대성 가설을 연구해왔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문자 체계가 뇌의 시각 언어 처리 영역을 다르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된 영혼들이라고요. 여러 생을 거쳐 이 시대에 그곳을 태어나기로 선택한 존재들이 많다고요. 윤회와 영혼의 선택,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임사체험자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고 이언 스티븐슨 박사는 40년간 2,500건 이상의 전생기억 사례를 조사했다. 그의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를 축적했다. 왜 하필 지금 그곳이냐고 물었습니다. 존재는 답했어요. 정화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톰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수천 년간 침략과 지배를 겪으며 집단 트라우마를 축적해왔다. 20세기의 분단은 그 정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깊은 공감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존재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한 자가 가장 밝은 빛을 이해한다고. 2026년 현재 한국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파급력,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요. 그들은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화의 핵심 중 하나는 의도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존재는 생각이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주파수예요. 특정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이 현실을 형성하는 데 참여한다고요. 이 개념은 많은 사람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톰슨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뇌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이라는 점이다. 존재는 제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인간의 뇌에는 방향성 주의 시스템이 있다고요. 신경과학에서 이것은 망상활성계, RAS로 알려져 있다. 뇌관에 위치한 이 신경망은 수많은 감각 정보 중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그 차종이 도로에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차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 당신의 RAS가 그 정보를 중요함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걸러졌던 정보가 이제 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뇌는 자동으로 그것과 관련된 기회, 정보,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마법이 아니라 신경학적 현실이라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신경 가소성 연구는 반복적 사고가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생각을 자주 할수록 해당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 뇌는 말 그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재구성된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진정성입니다. 톰슨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적 진실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식적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나는 돈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믿으면 두 주파수가 충돌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심리학의 인지부조화 이론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불일치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행동의 비일관성을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존재는 답했습니다. 감사와 현존의식이라고요. 뇌 영상 연구는 감사를 느낄 때 전두엽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다. 지속적인 감사 연습은 뇌의 기본 설정을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도 작동한다고 했어요. 미러 뉴런 시스템. 1990년대 발견된 이 신경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된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이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임계질량에 도달하면 집단의식이 변한다고요. 한 사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특정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톰슨이 전달받은 예언 중에는 구체적인 시간대와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6년, 지금 이 시점은 조용한 준비기라고 했어요. 2027년 봄부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그가 말하는 미래의 변화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전환이다. 기후와 관련된 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할 겁니다. 과학자들은 당황할 거고요. 보랏빛 오로라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등장한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 통상적으로 오로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측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미래의 변화는 인간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2027년 말부터 2028년 사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될 거예요. 젊은 세대가 기존 교육 방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암기와 경쟁이 아니라 창의성과 협력을 요구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진행 중인 트렌드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톰슨은 이것이 주류가 되는 전환점이 곧 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 혁명의 조짐이 보일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술을 언급하지 않았다. 존재도 명확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물이 핵심이라는 힌트가 있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기술. 초기 단계의 발견이 2027-2028년 사이에 발표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주목받지 않지만 결국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온다. K문화의 확산이 가속화될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 유행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요. 톰슨의 예언에 따르면 문화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파수가 중요하다. 협력, 공동체, 회복 탄력성, 감정의 표현, 이런 가치들이 무의식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존재는 말했어요. 한국의 창작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메신저예요. 2028년경에는 교육, 심리치료, 명상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들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동양의 전통 지혜와 현대 신경과학을 결합한 방법론들. 그리고 톰슨은 잠시 멈춰렸다. 2029년이나 2030년쯤 한국에서 특별한 사람이 주목받을 거라는 예언도 있었어요. 선생이 아니에요. 가르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톰슨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이 부분이 가장 전달하기 어려운 예언이라고 했다. 존재는 상기시키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진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깨우는 역할이라고요. 역사를 보면 의식 전환기마다 촉매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했다. 종교적 맥락을 떠나 그들의 공통점은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가르침보다 그들이 체현하는 의식 상태가 주변에 영향을 미쳤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동아시아 어딘가에서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소수에게만 알려질 겁니다. 하지만 2029년, 2030년경 광범위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평범해 보일 거예요. 카리스마나 초능력을 과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더 평화로워지고 명료해지고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톰슨은 이것이 종교적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존재는 분명히 했어요. 이 사람은 따르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각자의 내면을 보라고 할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할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나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제자나 추종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확장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은 직접 만난 사람들을 넘어 퍼져나갈 겁니다. 영상, 글,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요. 존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씨앗은 이미 모두의 안에 있다. 그 사람은 단지 봄비 같은 존재일 뿐. 인터뷰의 마지막에 톰슨에게 물었다.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존재가 제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할게요.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가능성들의 장이다. 어떤 미래가 현실화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집단의식이 결정한다. 준비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올 시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 과정이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자랄 공간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매 순간 작은 선택에서 분노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공감을, 다침 대신 열림을. 톰스는 덧붙였다. 개인의 의식 변화가 집단 현실을 만든다고 했어요.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 주변의 평화가 확산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갇히면 그 진동이 주변을 감염시켜요. 이것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의식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다. 미국인 임사 체험자가 전하는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 그것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초대다.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톰스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무주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고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됐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이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에서 한국이 차지할 위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미소 지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의식이 진화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세대. 그보다 더 경이로운 미래가 있을까요? 이상으로 톰슨의 2026년 한국 미래예언 영상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